사실 여름철에 먹는 과일 중에서는 맛은 참 좋죠. 우리 이제 암세포를 억제시키는 효과가 아주 강력하거든요. 암세포가 전이 되는 것도 그런 막는 그런 효과가 상당히 있어서 이 복숭아도 어떻게 보면 강력한 항암 작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 번째도 의외의 식품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항암 식단 중에서 잘 생각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복숭아입니다. 복숭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항암 작용이 있다 생각을 잘 안 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그 음식을 가지고 면역을 높이는 이런 검사를 하는데, 환자분들에게 체크를 해요. 체크를 해서 검사를 해달라는데 복숭아를 체크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 환자분들은 복숭아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항암 작용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근데 우리 복숭아는 사실 여름철에 먹는 과일 중에서는 맛은 참 좋죠. 그리고 또 그 복숭아 냄새, 특유의 냄새가 있잖아요. 이게 특유의 냄새가 사실 우리가 울렁증이 있는 분들의 약간 헛구역질 나고 이런 우리 환자분들한테는 이걸 먹으면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가라앉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효과가 상당히 있고, 또 그러면 단순하게 그런 효과만 있느냐, 그건 아니고요. 이 복숭아 속에는 우리가 항암 성분을 갖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여러 저널들에 이렇게 발표한 자료에 보면 이게 복숭아 속에는 폴리페놀이 많이 들어있어요. 폴리페놀은 되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성분들이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폴리페놀들은 우리 이제 암세포를 억제시키는 그런 효과가 아주 강력하거든요. 특히 이제 여러 가지 암도 있겠지만은 예를 자료들 보면 우리가 유방암 같은 경우에 우리 암세포를 죽이는 그런 효과가 강하고요. 암세포가 전이 되는 것도 그런 막는 그런 효과가 상당히 있어서 이 복숭아도 어떻게 보면 강력한 항암 작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또 복숭아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장점이 있어요. 이거는 식이섬유가 복숭아에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죠. 이 복숭아 속에 있는 펙틴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 펙틴은 우리가 식이섬유죠. 이걸 먹게 되면 우리 장 기능을, 되게 우리 암 환자분들이 장 기능이 많이 안 좋아요. 뭐 항암도 하고 또 수술하게 되면 항생제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또 암에 걸린 분들이 원래 장이 안 좋은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펙틴은 식이섬유예요. 식이섬유이기 때문에 이건 뭐냐면 우리 장에 있는 좋은 미생물들, 유익균들의 밥이 되는 거거든요. 장 기능을 좋게 해주면서 면역을 높여주는 효과를 얻을 수 있고요. 우리 암 환자분들이 변비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럼 이 변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기능을 하는 게 또 펙틴이에요. 이게 우리 암 환자분들이 변비가 상당히 문제거든요. 변비가 안 되면 우리 몸 안에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노폐물, 발암물질, 뭐 찌꺼기 같은 부분들, 그리고 우리 몸에 다시 들어와서는 안 되는 이런 물질들이 못 나간단 말이에요. 이걸 잘 나가게끔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변비라는 게 별 큰 증상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 환자분들한테는 매우 중요하고, 또 이게 변을 못 보게 되면은 생활 리듬이 되게 재미가 없어져요. 짜증이 나고. 그리고 항상 신경이 변을 못 보니까 그쪽으로 신경이 쓰이죠. 그만큼 다른 것 때문에도 힘든데 변비가 또 같이 겹친다. 우리 환자분들 힘들어지고 면역도 떨어지고 암 치료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 면에서 우리 복숭아 속에 있는 펙틴은 변을 잘 보게 하기 때문에 또 하나의 중요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는 복숭아는 좀 먹을 때 좀 신경이 좀 쓰이죠. 왜냐하면 복숭아는 털이 많이 있어요. 잘 알레르기 같은 걸 잘 일으켜요.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은 껍질을 잘 벗겨 가지고 안에 있는 과즙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과일을 먹을 때 환자분들한테 과즙을 놔두고 껍질을 먹으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껍질은 드시면은 알레르기 때문에 좀 곤란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알레르기 없이 우리 음식을 잘 먹을 수 있는 이런 분들은 껍질을 같이 먹는 게 상당히 더 도움을 줄 수도 있어요. 우리 환자분의 컨디션이라든지 몸에 어떤 알레르기 반응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맞춰 가지고 드시는 게 좋겠고, 그런데 그냥 이게 좋다고 하니까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이 그거 그냥 통째로 먹었다가 나중에 잘못하면은 알레르기로 해서 고생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심하면은 어때요? 뭐 쇼크가 올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시는 것은 좋은 게 아니고. 근데 또 복숭아 같은 경우에 이런 좀 불편한 거, 겉에 있는 털 때문에 신경이 쓰인다,
이럴 때는 우리가 이제 환자분들이 종종 통조림의 복숭아를 많이 이제 드시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복숭아 효과가 좋다니까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좀 가능은 안 하시는 거죠. 캔 종류에 들어있는 것은 좋은 게 별로 없습니다. 상하지 않게끔 안에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캔 속에 있는 우리 코팅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은 환경 호르몬 역할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조금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복숭아를 하는 게 좋겠고,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껍질을 잘 제거를 하고 드시면 좋은 항암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암을 극복한 환자들이 절대 먹지 않은 음식들도 있나요? 우리가 이제 뭐 암이 있는 환자들이 어떤 음식에 대해서는 뭐 잘 관리하는 분들도 있고 관리하지 않은 분들도 있고 하는데, 대개 이렇게 암을 이렇게 극복한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볼 때 이런 말을 해요. 먹지 않는 것이 먹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다. 어떤 것을 안 먹을 것인가. 근데 우리 환자분들이 대개 어떤 것을 먹을 것인가만 따지거든요. 먹을 것만 따지다 보니까 좋은 것도 있지만은 먹고 싶은 것들 여러 가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역으로 한번 생각해서 안 먹을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안 먹을 것들. 안 먹을 것들 빼고 나는 이제 먹는다. 이런 개념이 가야 돼. 그렇다면 이제 우리 암을 극복한 사람들이 잘 먹지 않았던 거. 이 부분들 한번 살펴보면 일단은 가공육이죠. 육류 중에서도 그냥 육류가 아니고 가공육. 예를 들어 가지고 소고기, 뭐 돼지고기, 뭐 생선 막 이런 게 있겠지만 이것을 캔으로 만들었다든지 아니면 소세지로 만들었다, 햄으로 만들었다든지 이렇게 가공을 하는 경우에는 이게 발암물질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우리가 가공을 해가지고 보관하는데 만들어지는 이제 보관하기 위해서 쓰는 질산염 같은 경우는 나중에 특히 이제 암을 유발시키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튀김이라든지 탄 음식 이런 부분들 이제 우리 특히 이제 암 환자분들은 탄 음식은 잘 안 먹죠. 요즘에는 탄 음식은 안 먹는 게 거의 이제 상식어가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정제, 단순당, 설탕이라든지 밀가루라든지 백미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가능한 한 요즘에는 뭐 환자분들이 많은 정보를 알고 있어가지고 이런 거 거의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트랜스 지방. 트랜스 지방은 뭐 튀김이라든지 지방에다가 열을 가했을 때 만들어지는 트랜스 지방 같은 경우인데, 이 트랜스 지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트랜스 지방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외국에는 미국이라든지 세계적으로 WHO라든지 이런 데에 규정되어 있는 트랜스 지방은요 2%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100g을 이 음식을 먹었을 때 그 안에 트랜스 지방이 2% 이상 있으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이게 100g 속에 2g, 2g 이상이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실제 식당이나 이런 데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가 조치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아직까지는 잘 안 돼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 몸이니까 내 스스로 간에 그런 부분들을 피해야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트랜스 지방은 어디 식당에서 이거는 몇 프로입니다 이렇게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조심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가 외식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우리가 집에서 먹는 것보다 안 좋다고 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보면은 여러 가지 첨가물들, 첨가물들이 우리 인체에 좋지 않은 뭐 색소라든지 감미료나 아니면은 식품 보존제들 이런 부분들이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 이런 부분들은 암을 극복한 사람들이 피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암 환자 식단 관리 원칙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우리 암 환자분들이 음식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음식을 먹을 때 자, 이제 여러 가지 우리 대부분 우리 환자분들은 음식을 먹으면 어떤 음식을 먹느냐만 주로 포커스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좋은가만 하다 보면 나중에는 과식이 돼요. 일단은 몇 가지 원칙을 한번 본다면 첫째는 균형된 식단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영양소가 우리가 어때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그 다음에 미네랄, 물 이것을 이제 6대 영양소로 하죠. 이 영양소가 균형이 있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어느 하나가 이게 균형이 깨지게 되면 세포 안에서는 몽땅 산화물이 만들어지죠. 그럼 이 산화물이 암을 일으키게 하는 원인이 되거든요. 대개 이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은 타는 영양소, 비타민하고 미네랄, 물은 태우는 영양소.
이게 맞아야 돼요. 이게 못 맞으면 제대로 된 에너지를 생산도 못하고 산화물만 만들어주고, 또 잘못하게 되면 이런 안에 비타민이라든지 미네랄들이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배출이 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균형이 맞춰지지 않다 보면 나중에는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되니까 균형된 식단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항산화하고 항염 성분이 있는 식품들을 항상 자주 먹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 몸에서는 계속 산화물들이 만들어져요. 특히 우리가 먹고 있는 게 거의 대부분 다 어때요? 산성 물질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탄수화물이다 그러면 젖산 만들잖아요. 그 다음에 지방이다 그러면 지방산, 단백질 그러면 아미노산. 어때요? 우리가 가장 3대 영양소가 다 산이에요. 그럴 우리 몸에 안에 들어오면 여러 가지 산화물들이 많이 만들어져요.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항상 산화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들을 항산화를 잘 시켜줘야죠. 또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는 염증을 일으키는 것들이 많아요. 특히 육류 같은 것은 염증을 많이 일으키죠. 염증성 물질들을 생산을 많이 해내니까 염증을 줄여줄 수 있는 음식, 그 다음에 항산화 음식이 중요하다고 하죠. 그리고 또 우리 암 환자분들한테 뭐가 중요해요? 면역을 어떻게 해서 높여줄 것인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면역을 강화시켜줄 수 있는 음식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마늘이라든지 생강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양파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 그 중에서도 특히 양념으로 쓰는 음식들은 보면 면역 강화 음식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음식 습관도 중요해요. 항상 저는 이제 우리 환자분들한테 많이 말씀드리게 소식 적게 먹으라는 거죠. 저는 항상 음식을 내가 평소에 먹었던 것에 한 3분의 2 정도로 먹으면은 저는 소식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편식.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에너지 균형이 깨지는 거. 그 다음에 폭식이 문제거든요. 우리가 좀 많이 먹더라도 여러 차례 나눠서 먹으면은 그렇게까지 혈당이 높아지거나 인슐린이 높아지거나 그러질 않아요. 근데 순간적으로 한꺼번에 많이 먹는 이 음식이 가장 안 좋은 거예요. 이게 폭식이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폭식하고 비슷한 효과를 내는 게 속식이에요. 빨리 먹는 거. 빨리 먹으면 혈중 농도가 확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나쁜 게 간식이에요. 간식은 되게 간식을 언제 많이 먹어요? 저녁에 먹어요. 저녁 먹고 자기 전에 허전하니까 먹거든요. 간식은 쓸데없는 음식이에요. 왜요? 우리가 먹었을 때는 뭔가 몸 안에서 쓰려고 먹은 거잖아요. 하지만 이거 먹고 나서 쓰지를 않고 자버리는 거예요. 입하고 머리만 즐겁게 해주는 영양 외에는 아무 필요가 없는 거. 오히려 암 환자분들한테는 오히려 안 좋은 거죠. 그래서 가능한 간식을 안 하는 거,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요, 음식을 하루 종 어떻게 먹는가. 이게 이제 일주기 우리 생리 리듬에 맞춰서 하는 식사, 이게 중요하거든요. 하루에 아침에는 뭘 먹고 어떻게 먹고, 점심도 뭘 먹고 어떻게 먹고, 저녁은 어떻게 먹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해요. 이 일주기 리듬하고 맞춰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이 가장 소홀하기 쉽고 또 암에 걸리기 전에 바쁜 생활하다 보면 그 식사 습관 자체가 좋지 않은 거예요. 이것을 다시 내 생체 리듬하고 맞추는 식사로 바꾸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되게 보면은 아침 식사로 그러는 분들이 많은데 아침 식사는 꼭 하시라. 그 다음에 아침에는 되게 탄수화물 계통에, 탄수화물이 아주 단순당이 아닙니다. 복합 탄수화물. 그래서 여러 가지 뭐 현미, 뭐 보리, 그다음 뭐 귀리, 막 이런 것들로 만든 이런 탄수화물. 그래서 아침에 되게 우리가 야채 주스라든지 뭐 스무디라든지 이런 게 전부 탄수화물이잖아요. 그걸 아침에 많이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침에는 그런 게 소화가 잘 되고 인슐린 같은 게 잘 나오기 때문에 탄수화물이 아침에는 많이 먹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내 생체 리듬하고 맞아져요. 되게 이제 점심 때 지방 같은 것을 좀 많이 먹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녁에는 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먹지만 양을 적게 하는 게 저녁에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 생체 리듬하고 맞춘 식사를 해야 내 몸 안에서 생체 리듬이 그 생리적 현상이 균형이 맞고 원활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깨지게 되면 내 몸 안에서는 여러 가지 산화물들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소화가 안 되고 면역이 떨어지고 그래서 암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키는 게 좋은 식단 관리 원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블루베리의 항암 효과는 어떤가요?
블루베리는 우리 베리 종류는 어떻게 보면 우리 암 환자분들한테 다 좋아요. 베리 종류 속에는 이게 이제 안토시아닌 성분이죠. 특히 이제 블루베리 약간 진한 보라색, 여기 속에는 이 보라색이 지금 안토시아닌이거든요. 그래서 안토시아닌은 플라보노이드 계열이죠. 그래서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서 ROS,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고, 또 이렇게 세포 자살을 유도를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염증성 사이토카인. 사실 우리 암에서는 이 사이토카인이라는 게 중요해요. 이게 신호를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제거하는 물질들이 되게 파이토케미칼들이 그런 역할을 많이 하죠. 그 안토시아닌이라든지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여기서 나오면 안토시아닌도 있고, 그다음에 엘라그라도 있고, 그 외에 이제 다른데 보면은 뭐 레스베라톨이라든지 뭐 케르세틴 다양한 게 있는데, 이런 부분들 다 염증을 많이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그런 면에서 블루베리는 안토시아닌이 강력한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엘라그산이라고 해서 이건 폴리페놀 계통인데, 우리 탄닌도 이게 항암 작용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엘라그산이라든지, 근데 또 우리 블루베리에서 우리가 블루베리에 있는 안토시아닌만 무조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안에는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거든요. 이게 식이섬유가 상당히 중요해요. 식이섬유는 장 건강을 개선을 하죠. 장 안에 있는 균들을 유익균으로 바꿔줘요. 그래서 면역력을 높여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배설을 촉진해서 장내 독소를 제거를 해주고, 그래서 특히 암 예방하는 데도 쓰죠. 대개 이제 대장암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고, 그래서 이런 안토시아닌이나 엘라그산, 그 다음에 식이섬유, 이런 부분들이 블루베리 속에 많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강력한 항암 작용을 블루베리는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보통 하루에 한 20g에서 50g, 어떤 데는 20g에서 한 30g 정도 먹는 것을 권장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블루베리가 독소 배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제 블루베리가 독소 배출이라 하면은 뭐 배출 개념도 있겠지만 항산화 작용이 제일 1번이겠죠. 그래서 항산화 작용이 안토시아닌 안에 들어있는 대표적인 거죠. 블루베리에. 비타민 C라든지, 그 다음에 비타민 E, 토코페롤 같은 이런 강력한 항산화제가 블루베리 안에 들어있어서 특히 ROS를 많이 제거를 하죠. ROS. 간 기능을 좋게 해주는 기능도 이런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블루베리는 우리가 간이 안 좋은 사람들, 환자들한테도 도움이 되리라고 봐요. 그래서 간 세포를 보호해주고 해독 효과를 높여주는 영향을 주고, 그리고 또 블루베리는 식이섬유가 많기 때문에 우리 장 안에 있는 장 해독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장내 미생물들을 유익균으로 바꿔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장 안에 있는 나쁜 독성 물질들을 배출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면역을 강화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블루베리라고 생각합니다. 블루베리의 항암 효과를 입증하는 연구 논문들도 있나요? 이 블루베리에 대해서 항암 효과를 하는 논문들이 제법 많이 나와 있어요. 대표적으로 보면 블루베리의 항암 효과에 대한 그 에비던스를 보여주는 그런 자료가 있는데, 이거는 NIH에서 나온 자료예요. 이게 그 2013년 10월 달에 나온 자료인데, 임상 그 연구를 했을 때 블루베리가 상당히 암을 예방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에비던스는 기전을 살펴보면 그냥 사이토카인을 제거해주는 효과가 있더라.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더라. 즉 ROS, 활성산소를 줄여주는 효과. 그리고 DNA, 유전자 손상을 막아주는 것. 그리고 이제 암세포가 증식하는 것을 억제하는 기능. 그 다음에 세포 자살을 촉진하는 이런 효과들이 있어서 그 블루베리가 항암 효과에 대한 근거가 있다는 것을 제시해주는 논문이 되겠고요. 3중음성 유방암에서 이 쥐를 가지고 연구한 자료가 있어요. MDA MB231이라는 3중음성 유방암 조직을 쥐에다가 이식을 시켜가지고 여기에 블루베리를 주었죠. 그래서 암세포가 어떻게 성장을 하고 전이가 되는가를 연구한 논문인데, 여기에는 린 아담스라는 분이 발표한 자료인데, 이게 2013년도 8월 달에 펀메드에 발표를 했어요. 블루베리 분말을 5%로 주는 경우, 그 다음에 10%로 주는 경우에 이게 종양 크기라든지 전이가 어떻게 되는가를 살펴봤는데, 종양 크기는 대개 이제 5%에서는 한 60% 정도, 그
그 다음에 10%를 주었을 경우에는 한 75% 정도 종양 크기가 감소하더라. 그리고 림프절이나 간으로 이렇게 전이 되는 율을 보니까 5%에서는 약 한 25%, 그리고 10%를 주는 경우는 한 70% 감소를 하더라. 그래서 블루베리를 주는 경우에는 보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많이 주느냐도 영향을 좀 주는 것 같아요. 양을 충분히 줬을 때 적은 양보다는 많은 양이 훨씬 더 효과가 있는 것 같고, 일단 블루베리는 우리가 종양을 억제하거나 그 다음에 전이도 막아줄 수 있는 좋은 식자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독소 배출 효과를 확 높이는 블루베리 섭취법이 있을까요? 블루베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먹을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공복에 그냥 생으로 먹는 경우 있고, 생으로 먹는 경우는 일단은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항산화 성분을 그대로 얻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흡수를 빨리 할 수 있죠. 우리가 가공하지 않는 상태로 바로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흡수라든지, 그 다음에 이게 먹게 되면 우리 장이라든지 간 해독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성분들이 많은 게 공복으로 먹었을 때 효과가 있고요. 블루베리는 그 자체로 먹는 것도 좋지만 여러 가지 스무디 같은 걸 만들어서 블루베리하고 케일이라든지 바나나나 그다음에 아몬드, 견과류, 그리고 여러 가지 식이섬유가 들어있는 야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합쳐서 스무디로 만들어서 먹는 것도 좋겠고, 또 하나 이제 우리 요거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발효 음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블루베리하고 같이 먹으면 블루베리 속에 있는 식이섬유가 이 요거트에 있는 유익균들하고 합쳐가지고 장내 유익균들을 늘려주고 또 독소를 배출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요거트와 같이 먹는 것도 좋겠고, 어쩌다 한 번씩 먹는 것보다는 매일 일정 양을 먹는 게 하루에 한 20에서 50g 아니면 한 30g 정도 그렇게 매일 먹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근데 특히 우리 이제 공복으로 먹었을 때 본다면 익히거나 다른 가공을 됐을 때보다 효소가 많아요. 효소가 그냥 그래서 효소라든지 그리고 공복일 경우에 흡수율이 더 높아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공복에 생으로 먹는 게 어떻게 보면 효과가 가장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냉동 블루베리로 섭취해도 괜찮을까요? 냉동이나 블루베리나 그냥 자연상 제철에 먹는 거 섭취하는 것은 크게 관계가 없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바로 산지에서 이렇게 바로 구입을 해갖고 먹는 경우, 그냥 생으로 먹는 경우는 어쨌든 항산화 성분이 훨씬 더 오래된 것보다는 더 많을 거고, 그 다음에 효소하고 특히 비타민C 같은 게 아주 파괴가 잘 되는 그런 영양소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면역이라든지 해독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고, 그런데 이제 요즘에 이제 냉동 블루베리가 많이 나오죠. 블루베리도 한 차례만 나오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 차례는 싱싱하게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냉동을 하는데 요즘에는 냉동하는 방법이 좋아가지고 급속 냉동을 하죠. 그래서 영양소 파괴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어때요? 제철이 아니더라도 먹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보관을 해놨다가 나오기 때문에 가격이 좀 저렴해요. 여러 가지 가성비로 따지면은 냉동한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보고, 또 냉동한 거는 그냥 먹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스무디라든지 샐러드라든지 이런데 같이 섞어서 하면은 냉동을 해서 우리가 너무 찬 것 좀 먹기가 좀 겁한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생으로 먹거나 냉동으로 먹거나 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